여러분은 사랑했던 사람의 어머니가 서서히 눈이 멀어가는 걸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이미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나서 말이죠.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가 보였다. 명절 아침이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늘은 그 집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명절 새벽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거나 고향으로 떠난 뒤였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3년 전 이혼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남편과 헤어진 뒤로 그 집에 갈 일은 없었다. 아니, 갈 이유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석 달 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환자 보호자로 등록된 번호라며 연락이 왔다. 황반변성이라는 진단명을 들었을 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망막 중심부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라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때 깨달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환자의 이름. 그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였다. 아니, 이젠 전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다. 이혼했으니까.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여전히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연락받을 사람이 달리 없었던 모양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다. 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늙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다가가서 말을 걸려는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예전과 달랐다. 초점이 흐릿했다. 진료실에 함께 들어갔다.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미 상당 부분 시력을 잃었고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의사가 나간 뒤 진료실에는 침묵만 흘렀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식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늙고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이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다. 이혼한 며느리에게 그런 부탁을 할 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떨리는 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이유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병원 스케줄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주사 맞는 날에 맞춰 차를 몰고 가서 모시고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렸다. 주사를 맞고 나면 한동안 눈이 침침해져서 혼자 걷기 힘들어했다.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약을 챙겨놓고 돌아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다.
라디오 소리만 흘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 어느 날 병원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이혼했는데 더 이상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도와주냐고. 답은 하지 않았다. 사실 스스로도 정확한 답을 몰랐으니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 사람이 혼자 병원에 가서 허공을 더듬으며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주사 치료를 받으며 시력이 조금 나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명절 제사 준비를 혼자 하기 힘들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들이 온다고 했다. 큰아들 부부와 막내아들 가족이 명절 아침에 방문한다고 했다. 평소처럼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혼자서는 어렵다고 했다. 망설였다. 명절에 전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여전히 괜찮은 어머니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결국 그래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새벽 4시에 차를 몰고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익숙한 동네가 나타났다.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던 동네, 매일 지나다녔던 골목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다. 3년 전과 거의 똑같았다. 소파 위치, 텔레비전, 장식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다. 쌀, 나물, 고기, 생선, 과일. 제사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이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었다.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타이머를 맞췄다.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하나씩 손질하며 물에 담갔다. 칼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나왔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방향을 가늠했다. 가까이 다가와서야 주방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사람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앉는 과정도 조심스러웠다.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더듬어 위치를 확인한 뒤에야 몸을 낮췄다. 계속 나무를 손질했다. 물 끓는 소리, 칼소리, 프라이팬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생선전, 고기전, 야채전. 하나씩 정성스럽게 부쳤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났다.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며
익는 정도를 확인했다. 접시에 담았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갔다. 아들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다. 속도를 냈다.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다. 제사상 그림을 참고하며 음식을 배치했다. 그 사람이 일어났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다. 천천히 걸어갔다. 벽을 짚는 손이 떨렸다.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다시 나오는 발걸음 소리.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발소리가 멈췄다. 복도에서 조용해졌다. 주방에서 나가 복도를 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았다.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찾고 있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실인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가가서 조용히 팔을 잡았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누군지 알아챘다. 말없이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까지 데려가서 앉혔다. 그 사람의 손이 차가웠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음식을 마무리했다. 제사상을 보니 꽤 그럴싸했다. 빠진 음식이 없는지 체크했다. 괜찮았다. 8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큰아들 부부가 서 있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무슨 일인지 묻는 눈빛이었다. 간단히 인사했다.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하셔서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인사를 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은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며느리가 주방을 보더니 감탄했다. 제사 음식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잠시 뒤 막내 아들 가족도 도착했다.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왔다. 거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인사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을 꼭 안았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손으로 더듬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사 시간이 되었다. 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 모두 경건한 표정으로 의식을 진행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다. 절을 올렸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모두 맛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다. 혼자서 설거지를 하는 게 편했다. 그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다. 급히 나가보니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그 사람이 물을 마시려다 컵을 놓친 것 같았다. 컵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해서였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으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괜찮다고 그냥 실수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재빨리 유리 파편을 치웠다. 조심하라고 말하며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킬까봐 불안했다. 큰아들이 주방으로 왔다. 어머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고 걸을 때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었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잘 모르겠다고, 아마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이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했다. 큰아들 부부가 먼저 일어났다. 어머니를 꼭 안으며 건강 챙기라고 말했다. 막내 아들 가족도 인사를 했다.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할머니를 안았다. 모두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사람은 소파에 깊이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게 느껴졌다. 아들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던 흔적이 역력했다. 정리를 마쳤다. 제사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냈다. 주방을 깨끗이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모든 게 끝났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다는 말이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한숨이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도로는 명절 오후라 차가 막혔다. 천천히 움직이는 차들 사이에서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빈집이 나를 맞았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그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음 병원 예약 날짜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고, 그날 데리러 가겠다고 썼다. 답장은 금방 왔다. 고맙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일인지,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병원 예약일이 되면 차를 몰고 가서 그 사람을 데리러 갔다. 병원에 함께 가서 주사를 맞는 걸 지켜봤다. 통증이 심해 보였다. 눈에 주사를 맞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소리 내지 않고 참았다. 주사를 맞고 나면 한동안 눈이 침침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 팔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걸었다. 차에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관까지 들어가서 약을 정리해주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이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더 이상 의무도 없는데 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도와주냐고. 한참을 생각했다.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혼자 병원에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라고. 그 사람이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결혼해서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강한 사람이었다. 항상 씩씩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과 이혼하게 만들어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며느리로서 힘들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도움을 청해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그리고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병원 치료는 계속되었다.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안했다. 자식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더 이상 숨기기 힘들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도움을 받기가 미안하다고 했다. 말렸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자식들이 알면 걱정할 거고 그 사람 스스로도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다. 조금 더 상태가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알리자고 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에서 죄책감이 느껴졌다. 이혼한 며느리에게 계속 신세를 지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다. 그런 눈치를 보는 게 싫었다. 이건 신세가 아니라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로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계속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 겨울이 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사람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다. 추운 날씨는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들었다.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병원 갈 때마다 따뜻하게 입도록 신경 썼다. 어느 날 눈이 내렸다. 많이 내렸다. 도로가 미끄러웠다. 병원 예약일이었지만 날씨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 그래도 가야 했다. 주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야 효과가 있었다. 조심히 운전했다. 평소보다 시간이 2배 걸렸다. 그 사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험했다. 눈이 계속 내렸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시켰다. 천천히 조심히 운전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같이 내렸다. 눈이 쌓인 바닥이 미끄러웠다.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과로 갔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사람이 많았다. 한참을 기다렸다.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불편한 기색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검사를 했다. 상태를 확인하고 주사를 준비했다.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주사를 맞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참았다. 주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눈이 침침했다.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회복실에서 조금 쉬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상태가 나아졌다.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타서 히터를 켰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잠시 차 안에서 몸을 녹였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출발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사고가 난 곳도 보였다. 더욱 조심히 운전했다. 집에 도착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그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관까지 들어가 약을 정리해주고 오늘은 푹 쉬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고마워했다. 이런 날씨에 고생했다고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눈은 계속 내렸다. 앞 유리에 눈송이가 부딪혔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도로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들어가 외투를 벗었다. 몸이 피곤했다.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 사람에게서였다. 무사히 도착했냐는 내용이었다. 답장을 보냈다. 잘 도착했다고 푹 쉬라고 썼다.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알겠다고 고맙다고.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다. 병원 일정은 계속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다. 날씨가 추워서 더 힘들었지만 빠지지 않고 다녔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상태가 궁금하다며 전화를 했다. 최근에 어머니를 만났냐고 물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가끔 연락한다고 둘러댔다. 그는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전화 통화를 해도 뭔가 불편해 보이고 방문하겠다고 하면 괜찮다며 말린다고 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다고 나이가 드니까 좀 조심스러워지신 것뿐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그래도 찜찜하다는 투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했다.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존중해야 했다. 비록 거짓말을 해야 하더라도. 새해가 밝았다. 벌써 4개월째였다. 병원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 그동안 꾸준히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다. 시력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집안에서는 큰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의사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그 사람이 넘어진 것이다. 집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을 삐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응급실에 왔다고 했다. 급히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의사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했다. 염자라서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고 했다. 고민이 되었다.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 사람은 완강했다.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다.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우겼다. 설득했다. 혼자는 힘들다고, 당분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자고 했다. 대신 내가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사람이 놀랐다. 그럴 수 없다고, 너무 부담을 주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 사람이 승낙했다. 그날부터 매일 그 집에 갔다.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 집으로 향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이고 집안일을 도왔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장을 보고 냉장고를 채웠다. 손목이 아파서 그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도움이 필요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손목이 조금 나아졌다. 붕대를 풀고 가벼운 움직임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다. 2주일이 지났다. 손목은 거의 회복되었다. 이제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의사도 잘 나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매일 그 집에 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손목이 나았는데도 계속 그 집에 갔다. 아침에 식사를 챙겨주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까지 함께 먹었다. 그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겼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어느새 그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다.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헤어졌다. 마치 가족처럼.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은 몰랐다. 어머니가 눈이 나빠진 것도, 내가 매일 찾아가는 것도 모든 게 비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갑자기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주말에 시간이 나서 어머니 뵈러 간다고 했다. 그 사람이 당황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묻길래 그냥 우연히 들렀다고 하면 된다고 답했다. 주말이 되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안을 정리했다. 모든 게 평소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다. 약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다. 병원 서류도 치웠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막내 아들이 서 있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여기 왜 있냐고 물었다. 그냥 어머니 뵈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댔다. 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다. 그 사람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다. 밝게 웃으며 아들을 맞았다. 차를 준비했다. 과일을 깎아내왔다. 세 명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그가 자리를 뜬 사이 그 사람이 물컵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손으로 탁자를 더듬었다. 재빨리 물컵을 건넸다. 그 사람이 받아서 물을 마셨다.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이었다. 다행이었다. 아들이 돌아왔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는 일어났다. 슬슬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아쉬워했다.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그는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가 물었다. 요즘 자주 오냐고. 가끔 온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들러주니 든든하다고 했다. 아들이 떠나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봄이 왔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었다. 병원 치료는 계속되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시력은 안정되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 의사는 만족스럽다고 했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사람도 많이 적응했다. 시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집안 구조를 완전히 외워서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매일 만나는 게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그 집에 가서 함께 아침을 먹고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만나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관계가 변했다. 더 이상 전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편안했다. 부담 없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마침 거실에 둘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돌아봤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여기 왜 있냐고 물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사람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들이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혼한 사람이 여기 매일 와 있냐고.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해야 했다. 그 사람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하는 눈빛이었다. 천천히 설명했다. 어머니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몇 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아들은 말을 잃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제야 눈동자가 흐릿한 걸 알아챈 것 같았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아들이 울었다. 어른이 되어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몰랐다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그 사람도 울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진정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물었다. 상황을 설명해줬다.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자신이 돌보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이혼한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뜻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이제 가족이 돌봐야 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다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그만 부담 갖지 말고 내 삶을 살라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그 사람과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지 못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허전했다. 매일 그 사람을 만나던 시간이 이제는 비어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 사람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았다.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이 말했다. 보고 싶다고. 한번 올 수 있냐고. 아들이 허락했다고. 오히려 꼭 와야 한다고 했다고. 가슴이 뛰었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언제 갈까 물으니 지금 바로 오면 안 되냐고 했다. 웃음이 났다. 금방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차 키를 들고 나갔다. 차를 몰고 그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함께 있었다. 둘 다 일어나서 인사했다.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자기들이 몰랐던 사이에 이렇게 헌신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니라고 손살에 쳤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막내 아들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자주 와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신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아들들을 나무랐다. 괜한 부담 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다. 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그 집에 들렀다. 병원 가는 날에는 여전히 함께 갔다. 아들들도 함께 갔지만 익숙한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1년이 지났다. 병원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었다. 시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제 시력이 나쁜 것을 받아들였다. 자식들도 알고 있고 숨길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편해졌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요청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안했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좋다고 대답했다. 아들들에게도 물어봤다. 그들도 찬성했다. 어머니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말에 바다로 떠났다. 차를 몰고 동해안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람과 빛을 느낄 수 있었다. 해변에 도착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 사람이 말했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행복했다.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 사람에게 설명해줬다. 하늘이 주황색이고 구름이 분홍빛이고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인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상상했다. 미소가 번졌다. 아름답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함께 노을을 봤다. 아니, 나는 보고 그 사람은 느꼈다. 함께 그 순간을 공유했다. 숙소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그 사람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참을 생각했다. 정확한 답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사랑이라고 말했다. 가족 같은 사랑. 혈연이 아니어도 법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생기는 사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고 어려울 때 돕는 사이에 생기는 사랑. 그 사람이 울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나도 울었다.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해돋이를 보러 갔다. 바다는 고요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였다. 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함께 있었다.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확신이 생겼다. 병원 치료는 계속되었다. 2년째 접어들었다. 시력은 안정적이었다. 의사는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평생 관리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 사람도 많이 적응했다. 시력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라디오를 듣고 오디오북을 듣고 산책을 했다. 삶을 즐겼다. 아들들도 자주 방문했다. 손자들도 함께 왔다.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그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손자들 손을 잡고 함께 웃었다. 나도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있었다. 가족 모임에 함께 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특별한 날에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렀다. 3년이 지났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지 3년.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의미 있었다. 그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이혼으로 끝난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의미로, 더 진솔하고 더 순수한 관계로.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냐고 물었다. 새 아들을 낳은 것도 건강하게 산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며느리였다는 것, 그리고 이혼 후에도 곁에 남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 사람을 만난 것,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 모든 게 축복이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끝이라고 생각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의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랑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병원에 가고 산책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하다. 언젠가 그 사람이 떠날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 순간은 온다. 하지만 그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곁에 있어줄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다. 이혼 후 3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온 진짜 이유. 그건 황반변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인가? 법적으로 규정된 관계인가? 아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서로를 아끼고 어려울 때 돕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나는 가족이다. 이혼으로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관계다.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 강한 연결고리가 우리를 이어준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간다. 내일도 그 집에 갈 것이다. 모레도 글피도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게 내 삶이고 내 선택이고 내 행복이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떨어졌다. 공원을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났다. 그 사람은 그 소리를 좋아했다. 비록 낙엽의 색을 볼 수 없어도 소리와 촉감으로 계절을 느꼈다. 어느 날 산책 중 그 사람이 말했다. 요즘 꿈을 자주 꾼다고. 젊었을 때 꿈이라고. 시력이 멀쩡하던 시절,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던 그때로 돌아가는 꿈이라고 했다. 꿈에서 깨면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저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안이 되는 법이다.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줄기세포 치료가 연구 중이라고 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희망적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몇 년 후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잠깐 희망이 비쳤다.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이가 많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동시에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하는 존재다.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기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겨울이 다시 왔다. 두 번째 겨울이었다.
첫 겨울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집 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했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고정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안전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큰아들이 이사를 제안했다.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말했다. 더 자주 돌볼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사람이 거절했다. 자식들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신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사실이었다. 큰아들의 이사가 없어도 돌봄은 충분했다. 내가 있었고 막내 아들이 주말마다 왔고 큰아들도 가능한 한 자주 방문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과 결혼했을 때 이야기였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 신혼 시절 이야기를 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며느리로서 부족했던 점들을 사과했다. 너무 엄하게 대했다고,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혼했을 때 서운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신의 책임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아니라고 말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고. 그냥 인연이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며느리였을 때보다 이혼 후 다시 만난 지금이 더 편하고 좋다고 했다. 이상한 역설이었다. 가족이었을 때보다 가족이 아닐 때 더 가까워졌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나니 관계가 더 순수해졌다. 새해가 또 밝았다. 4년째였다.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 사람의 시력은 더 나빠지지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다. 평형 상태를 유지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아들들도 변했다. 처음엔 어머니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방문했다. 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 손자들도 자랐다.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의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걸 이해했다. 할머니 집에 오면 조심히 행동했다. 큰 소리로 물건 위치를 말해주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편견 없이, 판단 없이 그냥 할머니를 도왔다. 봄이 되자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다. 작은 베란다 정원이었다. 화분에 꽃을 심었다. 그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꽃잎을 쓰다듬었다.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다. 라벤더, 장미, 제스민. 향이 강한 꽃들을 선택했다. 그 사람이 향으로 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꽃에 물을 주는 게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점자 교육, 보행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참여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 사람에게 물었다. 처음엔 거절했다. 자신은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아직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득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고 배워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첫날 복지관에 함께 갔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이도 실명 정도도 다양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프로그램 강사가 친절했다. 천천히 자세히 설명했다. 점자판을 만지는 법,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법, 소리로 방향을 찾는 법, 하나하나 알려줬다. 그 사람은 처음엔 어색해했다. 지팡이를 들고 걷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다. 지팡이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보였다. 혼자 걷는 게 더 자신감 있어졌다. 지팡이로 장애물을 미리 감지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었다. 독립성이 높아졌다. 복지관에서 친구도 생겼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다. 그 사람도 황반변성 환자였다. 둘은 금방 친해졌다. 프로그램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했다.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힘을 얻었다. 여름이 되자 복지관에서 야외 활동을 계획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촉각과 청각으로 자연을 느끼는 활동이었다. 함께 참여했다. 버스를 타고 교외로 나갔다. 숲길을 걸었다. 나무 껍질을 만지고 새소리를 들었다. 풀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 사람이 행복해 보였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자연은 시력이 필요 없었다.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계곡에 도착해 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다. 물소리가 시원했다.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사람이 말했다. 오늘이 정말 좋았다고.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고. 시력을 잃는다는 게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작은 경험이 큰 깨달음을 줬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일 뿐이었다. 가을이 되자 큰아들이 결혼 10주년을 맞았다. 가족 모임을 열기로 했다.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부부, 막내아들 가족, 그 사람, 그리고 나.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음식이 나왔다. 그 사람 옆에 앉아 음식을 설명해줬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조용히 알려줬다. 큰아들이 축사를 했다. 10년 동안 함께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망했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산책을 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이 앞서 뛰어갔다. 어른들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그 사람이 말했다. 행복하다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자신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시력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고 했다. 무엇을 얻었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고.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헌신,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같은 걸 느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아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겨울이 또 왔다. 세 번째 겨울이었다. 이제는 익숙했다.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 짧은 해. 모든 게 예상 가능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큰아들이 제안했다. 올해는 어머니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다. 준비를 시작했다.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달았다. 그 사람은 장식을 볼 수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다. 손으로 트리를 더듬으며 장식의 모양을 느꼈다. 미소를 지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다. 집이 북적였다. 아이들이 떠들고 어른들이 웃었다. 음악이 흘렀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큰 며느리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했다. 그 사람도 참여하고 싶어 했다. 간단한 일을 맡겼다. 야채를 씻고 과일을 담았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촛불을 켰다. 빛이 은은했다. 그 사람은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느꼈다. 식사 후 선물 교환을 했다. 모두가 선물을 준비했다. 그 사람에게도 선물이 많았다. 손자들이 그린 그림, 아들들이 준비한 향수, 며느리들이 고른 옷. 그 사람이 하나하나 만지며 감사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내 선물도 있었다. 오디오북 플레이어였다. 조작이 간단하고 음질이 좋은 제품이었다. 수백 권의 책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좋아했다. 이제 더 많은 책을 들을 수 있다고 기뻐했다. 그날 밤 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다. 정리를 하며 그 사람이 말했다. 오늘이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다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동의했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함께하는 시간, 나누는 사랑, 만드는 추억. 그게 진짜 선물이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다. 동해안까지 차를 몰았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해가 뜨기 전에 도착했다. 해변에 섰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수평선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느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의 감탄 소리가 들렸다. 해가 떠오르는 걸 온몸으로 감지했다. 손을 꽉 잡았다. 함께 새해를 맞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5년째로 접어드는 해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냐고. 언젠가 떠나지는 않을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어디도 가지 않는다고.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다. 그 사람이 안도하는 게 느껴졌다. 두려웠던 것 같았다. 언젠가 혼자 남겨질까봐.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봄이 되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복지관에서 전화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망설였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불안해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해보겠다고 신청했다. 교육을 받았다. 상담 기법, 경청 방법, 공감 표현.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나이가 많았지만 배우는데 문제 없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상담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서 전화를 받았다. 주로 노인들의 고민을 들었다. 외로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좋은 상담사였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줬다. 진심으로 공감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했다. 변화가 보였다. 표정이 밝아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쁨을 줬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원봉사가 삶의 활력이 되었다. 집에만 있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할 일이 생기고 만날 사람이 늘고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상담 후 그 사람이 말했다. 시력을 잃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못하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장애는 불편함이지만 인생의 끝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할 수 있다. 여름이 되자 건강검진을 받았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다. 나이에 비해 건강했다. 암과 검진도 받았다. 시력은 작년과 비슷했다. 더 나빠지지 않았다. 주사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다. 의사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건강도, 일상도, 관계도 평화로운 시기였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 언제나 변수가 있다. 가을 어느 날 그 사람이 쓰러졌다. 집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응급실에 실려갔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검사 중이었다. 아들들도 도착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의사가 나왔다. 뇌졸중 증상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러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물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원했다. 며칠간 관찰이 필요했다. 병실에 침대가 놓였고 각종 기계가 연결되었다. 밤새 병실에 남았다. 간이 침대를 펼쳐 잤다. 아들들은 교대로 왔다.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태가 안정되었다. 퇴원 허가가 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일 이후 불안감이 생겼다. 혼자 있을 때 또 쓰러지면 어쩌나. 도움을 청할 수 없으면 어쩌나. 회의를 했다. 아들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큰아들이 제안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고. 낮 시간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반대했다. 아직 그럴 필요 없다고. 자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겼다. 하지만 설득했다. 안전을 위한 거라고. 만약을 대비하는 거라고 말했다. 결국 동의했다. 요양보호사가 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친절하고 경험이 많았다.
평일 낮 시간에 집에 와서 함께 있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간단한 집안일을 도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요양보호사가 배려심이 많았다. 필요할 때만 도왔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그 사람도 인정했다. 도움이 된다고, 혼자 있어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나도 안심이 되었다. 평일 낮 시간 내가 없을 때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든든했다. 겨울이 되었다. 네 번째 겨울이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벌써 5년째였다.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위기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 하지만 함께 이겨냈다. 포기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작년처럼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 이번엔 더 특별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트리를 세우고 음식을 준비했다. 요양보호사도 도와줬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이 도착했다. 집이 활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자라서 더 의젓해졌다. 어른들은 여유로워졌다. 저녁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 큰아들이 준비한 영상이었다. 지난 5년간의 사진과 영상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화면에 추억이 흘러갔다. 명절 모임, 생일잔치, 여행 사진들. 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웃는 얼굴, 손자들을 안은 모습,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 그 사람은 화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이건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여름 여행 때 찍은 거라고.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울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돌봐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특히 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수가 터졌다. 얼굴이 뜨거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둘이 남았다. 정리를 하며 그 사람이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사랑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다. 새해가 밝았다. 6년째로 접어들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안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라고 말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 분배, 장례 방법, 마지막 바람들을 적었다. 유언장에 내 이름도 있었다. 유산의 일부를 나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놀랐다. 거절했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집했다. 가족이라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받아들였다. 거절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것 같았다. 유언장 작성 후 그 사람이 편안해 보였다. 정리가 됐다고.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봄이 왔다. 6년째 봄이었다. 공원에 꽃이 피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휠체어를 빌려 산책을 나갔다. 그 사람의 체력이 예전만 못했다. 오래 걷기 힘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했다.
벚꽃길을 천천히 갔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얼굴에 꽃잎이 닿았다. 그 사람이 손으로 잡았다.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주변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 웃음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 평화로웠다. 그 사람이 말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살게 해줘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손을 꽉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게 그 손길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